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내분비내과 김헌성입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에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맡아서 진행할 내용은 디지털 헬스와 비대면 진료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는 뭐 워낙 오래됐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12월에 비대면 진료가 이제 현실적으로 합법화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의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임상 필드에 나갔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1965년도에 일간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65년도면 사실 뭐 저도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고요. 65년도에 예상했던 2000년도의 모습이죠. 사실 뭐 20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생소하시겠지만 어쨌든 65년도에 상상했던 2000년도다라는 거고, 사실 2000년이라고 해봐야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미 26년 전이죠. 굉장히 옛날이 돼버렸지만 그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현실로 이루어진 내용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태양열 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전자신문, 전기자동차,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뭐 소형 TV 전화기, 뭐 홈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공부도 하고 하네요. 우주선으로 달날아가는 시대까지 우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65년도의 상상만으로도 대단했다라는 생각, 그 이외에도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봐도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뭐 지금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또 무엇을 상상하고 있을까? 그리고 20년 뒤에 무엇이 발전할까? 이제 이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상용화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요 개념이 되긴 하겠습니다.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의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비대면 진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은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언급드릴 내용이고요. 자,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그리고 이런 뭐 전기 자동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서 사실은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사실 이게 왜 불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되돌아보면 과학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현실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다. 네, 이거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의 이슈가 아니고 뭐 의료진과 의협과 정부와 그리고 환자 민간단체 뭐 이런 것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큰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떠나서 일단은 큰 개념의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부터 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이 전제가 성공화하려면 과연 이제 뭐가 필요할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의료기기 디바이스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사가 환자를 파악을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볼 때는 뭐 배우셨죠?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시청타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라고 보면, 이 의료기기, 디바이스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다라고 하면은 혈당기가 있을 수 있겠고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혈압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만보기 아니면 뭐 휴대용 심전도기, 체온기 뭐 여러 가지가 다 내 상태를 파악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디바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의사들에게 전송이 되어진다면 의사들은 굳이 시청 타촉을 하지 않더라도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약을 처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디바이스, 의료기기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측정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모여지고 저장되어지고 디스플레이 되어져야 돼서 환자도 볼 수 있고 의사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의사와 환자들 간의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메디컬 피드백이죠. 환자들이 올린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서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언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스퀘어 안에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디지털 스퀘어라고 하는 건 그냥 건강 관리 목적이 되는 거고 그 건강 관리 내에서도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이 들어가면 비대면 진료가 되는 거죠.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건강관리 개념 뭐 운동하세요 뭐 식이 조절하세요 이런 정도 수준 의사가 아닌 뭐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의 개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진료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게 이제 디지털 케어라는 큰 개념인 거고 그 안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비대면 진료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대면 진료건 디지털 헬스 케어건 간에 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와 그리고 플랫폼과 메디컬 피드백이 굉장히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 이게 유동적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사실은 의료진들의 개입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가 문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시간적인 이슈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핸드폰 앱 같은 거 깔아보시고 확인해 보면 대부분 이 디바이스 본인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나 플랫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의료진들의 메디컬 피드백은 거의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구별했습니다. 디바이스와 플랫폼만 있으면 디지털 헬스, 그리고 메디컬 피드백까지 있으면 디지털 헬스 케어. 이렇게 해서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헬스 케어를 구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요즘에는 그냥 디지털 헬스라고 퉁쳐서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 케어, 그리고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상황이 좀 바뀌었죠. 상황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이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워낙 광범위해진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도 있어서 당뇨 환자 예를 들면 여기다 2주 동안 붙이고 있는 건데요. 2주 동안 붙이고 있으면 5분 간격으로 혈당이 측정됩니다. 하루에 244번, 2주 정도 측정하니까 대충 3000번 정도 이상의 데이터가 판독이 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처럼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PGH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병원에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이제 PGHD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런 데이터, 또 최근에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메디컬 피드백이 가능해졌어요. 굳이 의료진들의 직접적인 메디컬 피드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인한 메디컬 피드백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컬 피드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료진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움직이는 피션 드라이브 메디컬 피드백이 있고 의료진들의 개입 없이 워낙 바쁘니까요. 환자들이 생성해낸 이런 PGA 데이터만으로 메디컬 피드백을 해주는 데이터 드라이브 메디컬 피드백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료기기 내에서 어떤 환자가 혈당을 쟀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 칼로리 트래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었고 운동량 아니면 만보기를 보니까 굉장히 적게 움직였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에서는 너가 어저께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혈당이 올라간 것 같아, 조금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메디컬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의사들이 직접 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은 뭐 피션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처럼 아주 정교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데이터적인 근거면 쪽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위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앱 같은 거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피드백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디지털 헬스 영역으로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최근에는 이렇게 데이터 드라이브 메디컬 피드백이 우세가 되고 있다. 저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건 배에 붙였네요. 요즘 이제 팔뚝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붙이고 나면은 5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혈당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고 너무 많이 올라가네, 그만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고 저 혈당이 올 것 같네,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료진들의 개입이 없이 데이터만으로서 본인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이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 사람의 뭐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뭐 여러 가지 요일별로 혈당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평균도 내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양상의 리포트도 좀 제출을 해주고 있죠. 밥 먹을 때마다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괜찮죠.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너 자신을 알랍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이 데이터들의 값을 환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라는 방식이 아닌 본인 스스로 나의 데이터를 읽고 측정해내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는 개념의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이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디지털 헬스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2025년도 ADA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CGM 연소혈당 측정기를 지금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검사 결과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비단 이제 좋은 약을 써서 환자들에게 관리를 잘 해라 라는 것 이외에도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의 추가 없이도 훨씬 혈당 관리에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2025년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단순히 약을 잘 쓰는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면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소결당 측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런 디지털 의료기기가 어떻게, 왜 5분마다 측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혈가락으로 딱 찔러가지고 혈당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 혈당을 체크한 걸 가지고 병원에 왔다고 보면 이분이 6번 측정을 했는데 6번 중에 5번은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한 번만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6번 중에 한 번만 이상 수치니까 당신의 혈당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소혈당 측정기를 달고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모양새처럼 실제적으로 높은데 낮은데 노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들이 사실은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이럴 때는 체크를 잘 안 하고 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고 여유롭고 그리고 혈당이 좀 좋을 것 같은 이런 때만 골라 체크하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손가락으로 체열하는 것만으로는 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개념인 거고, 환자들이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난 잴 때마다 좋은데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를 장착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과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장치를 체크하고 자주자주 보는 분들보다 실제적으로 가계부 쓰듯이 손으로 하나하나 적으신 분들이 훨씬 더 또 좋기는 해요. 또 그런 부분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려는 의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반복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 사용하실 땐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다라는 거. 물론 계속 이론적으로는 2주, 4주, 6주, 8주, 뭐 12주 계속 달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2주에 가격이 8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장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휴먼 터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가지고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피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드라이븐 메디컬 피드백을 그냥 스팸으로 인식하거나 굳이 이제 더 사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연소결당 측정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디지털 헬스 전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디지털 헬스 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환자들이 지속적인 사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스마트워치,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셔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스마트워치, 뭐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막 이런 것들 다 장착을 하고 나는 건강관리 잘해야지라고 하고 사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만복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시간 보는 수준밖에는 활용이 되고 있지 않으니 자 이게 지금 뭐 탱크 가지고 개미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환자들에게 전달해서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우리는 가장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고 가장 큰 허들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지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지속 사용률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두 번째 사용할 때 보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향,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끊는 경향, 이제 그런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용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은 국가에서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용자 지속 가능성에 가장 좋은 사례가 나오는 게 바로 요 포켓몬고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논문으로 페이퍼도 나왔고 포켓몬고에 이제 친구들하고 운동 같이 하기 이 헬스도 집어넣으면서 초등학교 때 했던 포켓몬 헬스케어를 성인이 돼서도 하는 정도 수준의 이 수능도를 어떻게 하면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밌죠?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슐린 캡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인슐린 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맞는 인슐린 펜 뒤에 이 캡을 꽂아버리면 그리고 누르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단위 맞았다라는 게 이제 곧바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사노피에서 나온 솔로스마트,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온 말리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마 상용화에서는 약간 좀 주저주저 했고 1차 버전은 그냥 실패라는 느낌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이 과정을 꽂기만 하면 저절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맨 처음에 입력하는 것들에 대한 번거로움이거나 아니면 역시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굳이 내가 왜 이걸 계속 이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아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동네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기록하고 알림하고 피드백을 주는 전통적인 디지털 스퀘어, 그냥 사용자들이 사용해야만 가능한 이런 의지에서 실제적으로는 휴먼 터치 개념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우러져야만 실제적으로 수능도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수능도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수능도를 올리기 위해서 단순히 재밌게 만들자, 뭐 보상을 주자, 뭐 위협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 가치 모델에 의해서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많이 써요. 디바이스 플랫폼 메디컬 피드백 먼저 말씀드렸고요. 예, 플랫폼 많이 있습니다. 삼성 헬스 대표적이죠. 카카오 파스타, 그리고 닥터 다이어리, 글루코핏,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 중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사실 뭐 닥터 다이어리는 상용화에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고, 닥터 다이어리가 그렇고 삼성 헬스야 뭐 전통적이고요. 카카오 파스타는 연소결당 측정기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자 지속 가능성,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닥터 다이어리 예시고요. 여러 가지 휴먼 코칭, 전문 컨텐츠, 그리고 통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컨텐츠, 그리고 연소결당 측정기 연동,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전체적인 양식 리포트를 나름대로 본인들의 이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상용화된 버전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파스타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 이쁜 이모티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의 뭐 디지털 헬스 비대면 진료 하기 전에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헬스 시장이 사실 요즘에 근데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 침체되었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비만 약들이 있죠. 뭐 제니칼, 컨트라브, 큐시미아라고 있는 게 있는데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디지털 헬스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일단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것과 그리고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해주죠. 식단 조절을 해주고 운동 조절을 해주고 뭐 많은 모든 것들을 해주는데 위고비가 나오면서 이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주사 한 방이면 끝난다. 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가지고 체중 감량 효과가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해서 내 의지에 따라 2.5%인데 이 뭐 위고비 같은 경우는 보면 5% 이상, 10% 이상, 15, 체중이 20% 이상 감소되는 경우도 거의 뭐 3, 40%까지 나올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왜 디지털 헬스를 이용해야 돼? 주사 한 방이면 되는데 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자,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노력에 대한 의지는 끊어버리고 약 한 방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위고비가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리한 것들은 뭐냐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고요. 체중 감소에 의한 코골이에도 효과가 있고 수면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 신장 모든 것들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방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굉장히 어디셔널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문제는 적응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 빼려는 목적으로 쓰는 몇몇 분들 때문에 이슈가 있는 거지. 사실 이 바이오로직한 이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위고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질환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오다 보니 환자들의 의지는 오히려 약해졌지만 결과는 좋아지게 되는. 예, 그래서 디지털 헬스 시장이 좀 쇠퇴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뭐 디지털 헬스를 위고비나 마운자로 끝나고 이제 요요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요요 효과 어차피 끊으니까요. 끊었을 때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요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헬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 약간 그 뭐랄까 뒤로 밀려서 서포트 해주는 양식으로 좀 바뀐 게 디지털 헬스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디지털 헬스를 너무 환상적으로 바라본 거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의료의 영역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뭐 의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의료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올로직한 위고비 같은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서 더 풍성해지고 거기에 따라 또 인공지능 기능이 활발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디지털과 이 전통 의료와
전통 의료와 이런 AI 개념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 누가 누구를 먹고 잡히는 관계는 아니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되는 과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이 바이올로지컬 세라픽 드러그 개념이 훨씬 더 강력하다. 뭐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거 청중에 들어주시고 계신 여러 우리 의대 학생분들께서도 뭐 현혹될 필요 없고 일단 본인의 본분, 의학적인 본문의 수준을 높이는 게 일단 기본 조건입니다. 일단 의학적인 이 수준과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 함양이 되면 뭐 빅데이터건 인공지능이건 네,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전천후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비만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덜 먹게 하고 빨리 뛰게 하면 됩니다. 계속 다그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다그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바마 케어에서 먼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일 때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 나온 이슈긴 한데 엄마 아빠가 뚱뚱한데 아이만 다그친다고 되겠느냐? 바깥에서 아무리 식단 조절하고 식이 조절해봐야 집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개인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 안, 학교 주변, 뭐 여러 가지 콜라, 피자,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모든 탄산 자판기를 없애는 시도를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는 중단했고 계단에다 칼로리를 하고 그리고 학교 급식을 대폭 개선하기 시작했죠. 자,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실제적으로 이런 오바마 케어의 아동 비만 관리 정책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실제적으로 비율 대비로 해서 뭐 40%까지 감소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비만이라고 하는 이 건강관리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회가 먼저 치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치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치료가는 게 기본적인 비만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기본 컨셉입니다. 임상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테크니션 분들이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강조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은 현재 이런 것들 가정과 사회는 무시하고 이 아이에게만 식이 조절과 운동 조절을 강요하고 식이 조절하는 앱 깔아지고 운동 조절하는 앱 깔아주고 뭐 앱 깔아주고 못 깔아주고 못 깔아줘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디지털 헬스의 개념은 사실은 의사들이 보는 가장 바람직한 건강관리의 개념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디바이스 회사들, 디지털 헬스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의료진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산업계의 주장과 의료계의 반박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존 약물에 비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뭐 짧게 드는 게 뭐가 비용입니까? 좀 사람들에게 이게 뭐 일반적인 데이터 얘기는 모르겠지만 환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개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라는 근영 개념이 되겠고요.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예, 부작용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좀 이런 컨셉들이 많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을 치료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예, 뭐 모든 중독 앱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스마트폰 중독을 치료하겠다고 하루에 60분 이상 스마트 앱으로 계속 그걸 바라봐야 된대요. 자,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맞을까? 자, A를 치료해가지고 B를 좋게 한다. 뭐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죠. 간헐적 단식하면 살 빠지는 거 뭐 당연합니다. 안 먹으니까. 근데 간헐적 단식하면 살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사 지표가 망가지겠죠. 자, 이런 것들 요거 하나 좋게 만들겠다고 저거 망가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쉽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기존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대안이 된다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일부입니다. 일부. 기존의 약물 치료 거부하면 계속 설득해야 돼요. 계속 설득해서 살 빼려고 왔는데 엄청 비만합니다. 체중이 150kg예요. 주사 죽어도 안 맞겠대요. 약 죽어도 안 먹겠대요. 예, 이런 분들은 설득하고 계속 주사를 맞게 하고 약을 먹게 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의료진들의 역할이죠. 아, 그래요? 약물 안 먹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의료기기 달아요. 자,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현 시점까지는 의료진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나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법 이걸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속적인 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 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는데요.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디지털 케어라는 영역 내에서 의료진들이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 치료, 처방까지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비대면 진료라고 포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개념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들이 모두 개입이 돼가지고 피드백을 해줘도 되지만, 비대면 진료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의료인들의 고유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사실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도 저도 이제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인데, 저희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만 이제 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해마다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2009년도부터 된다, 10년도에 법제화된다, 2013년도에 허용된다, 계속 된다 말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았고, 2014년도에 시범 사업했다가 또 이슈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작년 2025년 12월 0일에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올해 2026년 12월부터는 전면 합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한 번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긴 하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의료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반복적인 약 처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럴까 해서 이제 이게 작년에요. 2024년까지 조사해서 2025년도에 이제 제가 조사해 가지고 발표했던 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비대면 진료 현황을 한번 보시면, 나이대로 보면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10살 미만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고요. 10대에서 40대까지는 별로 없었고, 뭐 아마 일반 의사들도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10%가 돼서 60에서 69세까지가 조금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99.8%에서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비대면 진료가 계속 활성화가 되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우려는 일단 잠재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99.8%는 개인 병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0.2%도 대형 병원은 아니고 일반 종합병원에서 진행이 되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로 수익 구조가 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기는 개인 병원이 더 적합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정 효과를 한번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대면 진료에 의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용,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의료 그 텔레메디슨으로 인한 급여를 보면 실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0.1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지난 우리가 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봤을 때 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되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건강보험 적자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0.12%에 지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적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려에 불과한 거. 물론 뭐 더 좀 더 자세히 해보면 뭐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본 내용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커다란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그런 것들보다 좀 우려하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이제 트렌드를 한번 보는 건데 어떤 질환이 많을까? 자 일단 파란색은 에큐트 브론카이티스 감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기관지염인데 10살 미만에서는 4.6%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로 없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 이걸 보면은 소아과의 경우에 소아과에 실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많이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기로 오는 100명 중에 1명은 분명히 중증 질환이 있을 거다. 폐렴으로 갔거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 1명을 분명히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이들 소아과 같은 경우에 브론카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열 측정하는 거랑 환자 보호자분들의 말만 의존적으로 믿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우려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엄마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감기는 별거 아니고, 그건 엄마들이 보면 안다. 엄마들이 보면 진짜 심한지 그냥 일반 감기인지 그냥 알기 때문에 단순히 약만 처방받아도 되는 상황을 굳이 병원에 가도 되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두 쪽 다 맞습니다. 두 쪽 다 맞지만 소아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99명이 좋지만 1명 놓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뭐 환자 보호자분들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이슈로 되돌아가 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서로 양해각서를 쓰고 하면 되지 않을까? 비대면 진료할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이슈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40대 이상에서는 조금 재미있는데 이제 만성질환 위주로 가는 거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사실은 굳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질환들이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혈압만 잘 측정하고 있다면 집에서 혈당만 잘 측정하고 있다면 약을 잘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의사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면 사실은 그 혈당값과 혈압값만 보고서 약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질환 요런 것들에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관리는 잘 돼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귀찮아서 안 오는 환자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성질환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런 소아과 급성질환에 비해서는 조금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만성 질환들보다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겁나고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병 관련 처방과 미용 관련 처방이 급여에 잡히지는 않지만 설문조사 내용으로 들어갈 땐 상당히 많다더라. 우리가 추정하기로 뭐 당뇨, 고혈압이 제일 많다고 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처방받는 것들이 탈모약이거나 아니면은 뭐 비아그라 같은 성기능 회복제 아니면 성병, 사후피임약 자 이렇게 병원 가기 좀 창피한 것들에 대한 처방률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의사는 없다라고 하지만 약사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 보니 분명히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서 어긋나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긋나죠? 건강 관리를 위한 거지만 굳이 병원에 안 와도 된다, 오기 싫다, 참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비대면 진료로 커버할 수는 없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진료 시간도 만성 질환에 대한 시간보다 탈모 비용 시간 3분 이하가 굉장히 많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자, 이 얘기들은 그냥 의사들과 상담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약 주세요, 약 주세요라는 개념이 더 강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유익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비대면 진료가 잘못 악용되고 활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어느 정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은 의사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도 꼭 이상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의협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어쨌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협의 말도 옳고 정부의 말도 옳고 환자단체의 말도 옳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이번에 법안 통과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언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초진 비율 같은 경우 보면요, 가정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뭐 과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나 성병이나 아니면 성기능지 이런 것들 위주로 처방이 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드는 거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상당히 그런 쪽에 대한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드리고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이렇게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대면 진료는 이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하고는 달라요. 진단과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를 항상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비대면 진료다라는 말이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진행하다 보면 정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나라에서도 자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 옛날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각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텔레스 플레이북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 당시 비대면 진료가 나름대로 좀 활성화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저도 아주 예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예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적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10가지 리커멘데이션을 한번 제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플랫폼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예, 아까 디지털 헬스에서도 플랫폼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에서도 플랫폼은 중요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예약을 하고 병원에 와서 대기하고 진료보고 처방전 받고 뭐 이런 게 있듯이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고 진료 접수하고 대기하다가 온라인으로 진료 보고 결제하고 처방전 받고 여기까지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엄밀한 비대면 진료로 가려고 하면 약국도 방문을 해야 되고 처방전 제출하고 이것도 사실은 비대면 진료 안에 들어와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합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로 우리가 진료를 보더라도 집 앞에 있는 약국에 방문해서 처방전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플랫폼 역할, 아까 제가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 플랫폼, 그리고 메디컬 피드백이 다 존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옛날에 한참 내용이긴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거고 일부입니다. 요즘에 뭐 뒤에서 언급하겠는 뭐 닥터나우나 여러 가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환자분들 위주로 잘 사용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탈모약이라고 하는데 탈모약도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탈모약도 의사분들이 환자분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A라는 약이 좋겠다. 어떤 사람은 B라는 약이 좋겠다라고 분명히 선택을 할지언데 의사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맘카페에서 본인들이 어떤 약이 좋다고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내가 A라는 약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 A라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검색하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음식 배달하는 앱 같이 이제 의사들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A라는 약과 B라는 약이
똑같은 성분이라고 똑같은 계열의 약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체 조제를 조금 좀 조심하는 게 그런 건데 성분명 처방도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닥터 쇼핑을 하는 수준이 돼 버리니까 옛날처럼 한 명의 의사가 99명의 환자를 이끌고 설명하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99명의 환자가 본인들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한 명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역효과를 가지고 있는 일부 플랫폼들은 이제 존재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또 저기 한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제약회사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표현을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돈 주면 약을 상위권에 올려주겠다. 병원을 올려주겠다. 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는 굉장히 필요하다, 건강에 유익하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하나하나 쌓았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자, 이런 것들 하나 두개 때문에 갑자기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망가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눈 부릅뜨고 아주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됐는데 갑자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많은 뭐 닥터나우 같은 많은 플랫폼들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두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닥터나우고요. 정말 잘 만들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처음 들어가서 어떤 질환을 얘기를 하면 의사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 의사를 들어가면 여기 시간대 예약할 수 있는 게 나오고 프로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제 등록해 놓고 대기 타고 나면 나중에 이제 화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렇게 하고 하면 약국은 아직까지 약에서 배송은 안 되니까요. 그 주변에 약국을 검색해서 거기다가 하면 딱 거기서 제조해주고 이제 가서 타러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해졌죠. 다만 이제 비대면 진료는 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건강 관리를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편함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가 가능한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냥 접속해가지고 이런 약 받고 있어서 약 주세요.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당뇨 환자라면 내가 요즘에 혈당이 몇 정도 나옵니다. 내가 요즘은 혈압이 몇 정도 나옵니다라고 하는 내 상태를 의사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어야 의료진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안전하게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 쪽에 보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 관리용 프로토콜 아직 없기 때문에 당뇨는 이렇게, 고혈압은 저렇게, 자, 이렇게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꾸준히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대면 진료를 내가 하겠다라는 것도 막연하게 비대면 진료 해야지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거고 일단은 내가 뭘 할 거냐 내가 당뇨를 할 거냐 뭐 고혈압을 위주로 할 거냐 피부 질환을 위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성 질환을 볼 거야 라고 하면 화상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혈당과 혈압값들만 제가 인지할 수 있다면 내가 피부 질환을 보는 비대면 진료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겠죠. 내가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피부과 질환을 보겠다라고 하면 플랫폼 내에 이런 그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문진표거나 아니면 폐활량 같은 것을 요즘 휴대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화병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당뇨, 고혈압, 피부, 천식 다 볼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좀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비대면 진료 자체도 사실 굉장히 특화된 위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사실 당뇨, 고혈압이면 화상이면 될 것 같고요. 피부 질환이나 건강검진 뭐 상담해 주는 거다 정도면 뭐 온라인 들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언젠가 오게 될 것 같고, 막연히 그냥 뭐 화상으로 해야지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도태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전에 환자 관리용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1주차 때, 2주차 때, 3주차 때, 한 달 때, 두 달 때, 세 달 때 문제 있으면 곧바로 대면 진료 전환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맞춤형 피드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이제 조만간 만들어지게 될 테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활용을 하면 뭐 많이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임상적인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가이드 뭐 예시 보면 뭐 비대면 진료를 하기에 적합한 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 비대면 진료에 부적합한 군이 또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 하다가 너 안 돼. 갑자기 비대면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레드 플래그가 있을 거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공통된 거는 아니고 당뇨 환자분들이건 호흡기 질환 가진 분들이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학회 내에서 임상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전에 뭐 그 임신성 당뇨병에서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뭐 임신 당뇨병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건강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 용량이 그날그날 계속 바뀌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임신 주수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혈당 목표가 워낙 타이트하고 또 베리에이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매일 병원에 와가지고 용량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로 혈당 조절을 해주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 배송에 대한 얘기만 좀 마무리 드려볼게요. 어쨌든 아직까지 약 배송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옛날에 의사협회에서 반대했던 것처럼 약사회에서도 좀 이슈가 있고요. 자, 약사법은 어쨌든 약을 조제한다라는 것, 그리고 판매한다라는 것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 약국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약사법 규정도 보면 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 지도,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가 모두 다 약국이나 점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이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점포 내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화로 의약품에 관해서 상담한 다음에 택배로 의약품을 보냈다. 자, 환자가 동의를 했음에 불구하고 택배로 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돼서 이외의 장소,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좀 자유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커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약사법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좀 변동이 필요한 거죠. 향후에 근데 비대면 진료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됐으니까 저도 뭐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서 차근차근히 조금씩 진행되면서 좋은 결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약사회하고 뭐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닥터나우, 예, 나만의 닥터, 그닥, 솔닥, 원닥, 모비닥 여러 가지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분들 뭐 사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욕 많이 먹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또 이런 기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용화가 가능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었으니까 법안 통과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말에 합법화가 될 거니까 자, 이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가장 바람직한 예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개인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 병원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환자 관리에 대한 이 경험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뒷단에서 백업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환자분들이 비대면 진료를 할 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해상도가 안 좋네요, 지직거리네요, 안 들리네요,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냉장고는 백화점에서 사더라도 AS는 백화점이 아닌 각각의 뭐 삼성, 뭐 LG 이런 각각의 AS 센터에서 따로 받듯이, 자, 비대면 진료는 1차 이원에서 하더라도 그 뒷단에 궁금한 부분이거나 뭐 백업적인 서비스적인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서포트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거는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1차 병원과 3차 병원의 상생 모델을 늘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워낙 이 동네도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뭐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의사가 되시는 것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당연히 의학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가끔 신문이나 온라인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스케어의 트렌드도 한 번쯤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자, 어떤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까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1시간 정도 요청을 받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계시면 요 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